정 형사님이 동해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실 때였는데요. 누구보다 빠른 현장 판단으로 사건 발생 3일 만에 범인을 구속시킨 사건입니다. 3일 만에. 네, 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시신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수사 착수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요. 근데 3일 만에 근무했다는 것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2013년 5월 8일 아침 7시 40분경 묵호항에 있는 해양파출소에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립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한 남성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면서 저기요, 항구에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좀 가보세요. 신고자는 묵호항에서 고기잡이 배를 타는 선원이었습니다. 부두에서 이제 일 마치고 아침 산책을 하던 중에 정박돼 있던 어선 사이에 뭔가가 둥둥 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죠.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가봤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럼 출동하셨을 때 현장 상황은 어땠어요? 예, 그 사람이 이제 엎드린 자세로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만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된 상태더라고요. 그러면 시신의 상태는 어땠어요? 당시 그 6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요. 근데 이 아무리 봐도 이것은 강력 사건 같아 보였죠, 그 당시. 강력 사건. 배가 촘촘하게 정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이 외부로부터 이 물살에 떠내려왔을 가능성은 없어 보였고요. 시신이 발견된 곳이 사망자가 바다로 추락한 지점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보통 항구에 인접해서 발견되는 시신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발을 헛디뎌서 실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가지 모두의 경우를 놓고 보더라도 이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물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피해자의 신발, 이 신발이 안 보이는 겁니다. 예. 신발? 사실 이거 뭐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건 왜 그러냐면 대부분 내가 생을 마감하는 장소가 여기다라는 표식을 하기도 하고 또 내 시신을 빨리 수습이라도 해달라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벗어놓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네네. 다시 이제 회생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의미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시신이 멀리서 지금 떠내려온 게 아니고 그 장소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발이 있었어야 되는데 신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 실내 공간이라든지 독립된 공간 어딘가에서 피해를 당한 이후에 시신 발견 현장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말이죠. 형사님의 판단이 너무 섣불렀던 걸까요? 검안 결과가 예상과 빗나갑니다. 처음에 변사자 시신을 확인했을 때는 제 판단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몸 군데군데에서 멍자국이 발견됐었거든요. 정수리 쪽에 찢어진 상처도 보였고요. 엑스레이 결과를 이제 판독을 해보니까는 이 갈비뼈에 금도 발견됐었습니다. 경박된 배 사이에서 갑자기 물에 빠지면서 배나 해수면에 있던 그 파이프가 있습니다. 여기에 부딪혀서 생긴 상처 같다고 의사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신의 상태로 봐서는 시신이 발견된 시각으로부터 12시간 전후쯤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있었고요. 검안을 마치고 나서 과학수사계에서 그 변사자를 다시 정밀하게 봤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그 실족사라고 하기에는 변사자 몸에 멍자국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 찢어진 상처도 이 사인에 대해서는 부검을 꼭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신원은 파악이 됐나요? 네, 시신이 부패가 되지 않아서 신원 파악은 바로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 변사자를 신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신 씨는 60대 후반의 여성이었고요.
묵호항 인근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습니다. 10년째 혼자 살고 계신 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 말로는 조용한 성격에 말수도 적었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부검을 하기 전에 우선 유족분들 급하게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남동생 한 분이 계셨어요. 연락을 드렸더니만 오열하셨습니다. 20년 전에 집을 나가시고는 연락이 끊겨서 몇 번이나 찾으려고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 그게 마침 또 누님의 소식을 부고로 접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부검은 진행이 됐나요? 발견 다음 날이 9일에 부검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그래도 며칠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신 씨의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혹시나 이것이 타살이라면은 범행 현장이 신 씨의 집일 가능성도 있어서 말입니다. 신발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보신 신 씨의 집은 어땠어요? 문이 잠겨 있어 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 봤는데요.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절도범들이 뒤진 흔적, 그러니까 뭐 물색했는 그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부검 결과가 나와야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부검 결과로 사인이 밝혀져서 단순 사고인지 강력 사건인지 판가름이 될 텐데요. 형사님은 부검 결과를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지체했다가 네. 혹시나 이것이 타살이라면은 범인을 놓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1차 부검 소견만이라도 나오면은 빨리 연락을 좀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렸고요. 일단 탐문 수사하고 CCTV 확인을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부검 결과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한 며칠 더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해서 수사를 하신 거네요. 일단 그 검안 의사분이 그 제시한 사망 추정 시간대가 5월 7일 저녁 7시경으로 이제 추정이 됐는데요. 묵호항은 저녁 9시 정도 되면은 인적이 끊겨버립니다. 그 다음 날 뱃일 나가는 새벽 3시경에 다시 붐비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던 걸로 봐서는 7일 저녁 9시부터 그 다음 날인 8일 새벽 3시경 사이로 추정 시간을 압축을 해가지고 인근 CCTV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뭐가 좀 보이던가요? 묵호항 이쪽으로 지나다니는 사람이 뭐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자정쯤 한 남자가 부두 쪽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가 어딘가 수상합니다. CCTV가 있어요? 이게 뭐지? 뭘 수레에 뭐 끌고 저 남자분인데요. 이 새벽에 갑자기 리어카를 끌고 부두에 나타난 겁니다. 그쵸, 저 리어카죠? 근데 그 새벽에 묵호항에 리어카를 끌고 갈 일이 뭐가 있어? 설마 저 안에 아우. 새벽 1시 11분경에 남자가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데 그때는 또 손에 리어카가 없어졌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빈손으로 빈손으로. 그 갔던 방향 쪽 어딘가에 이제 두고 온 거라는 말 아닌가요? 그렇죠. 이 여기를 지나가서 리어카를 두고 1시간 정도 있다가 절로 움직였다는 얘긴데. 근데 선원 분들은 아까 전에 새벽 3시부터 움직인다. 그러니까 뭐에서 뭐 생선을 싣기 위한 리어카를 움직였다고 하면 새벽 3시부터 그리고 그때는 조업이 아직 안 됐을 때잖아요. 준비하는. 어선이 출항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죠. 네. 그래서 선원 중에 리어카를 끌고 나왔을 리는 없었고요. 그래서 묵호항은 이렇게 리어카를 두는 장소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 저 그렇구나. 남성분이 가는 방향에는 그 리어카 보관소가 없어요. 게다가 그쪽이
마침 그 신 씨의 그 사체가 발견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 저 남자가 버리고 간 리어카 네. 그것만 찾으면 그 리어카의 그 DNA나 그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문이 묻어있다던가. 네. 그렇죠. 형사님은 남자가 버리고 갔을 리어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신이 발견된 현장 그 어디에도 리어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리어카가 사라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숨길 수도 없는. 기본적으로 그게 좀 이제 사이즈가 있으니까요. 있어서 그 순간에 머릿속에서 뭐 반짝하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뭐가 떠오르신 거지? 만약 그 사람이 범인이라면은 리어카를 어디엔가 분명 숨기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그 리어카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피해자분하고 같이 이 바다로 그냥 함께 밀어 넣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도 형사님 판단이 맞았을까요? 일단 잠수부와 형사들이 시신이 발견된 현장으로 모두 모입니다. 그리고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리어카가 건져 올라옵니다. 오. 야, 진짜 물속에 있었어요? 시신은 떠올랐지만 리어카는 가라앉아 있었으니까 그렇죠, 몰랐던 그렇죠. 거구나. 야, 근데 아까 CCTV가 얼굴 알아보기가 힘든 화질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도 행동은 알 수 있는데 뭐 얼굴을 특정하거나 연령대를 측정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긴 한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또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게. 근데 그 저분이 좀 걷는 모습이 그 당시에 볼 때는 좀 특이했습니다. 뭐가 특이했어요? 팔자로 걸었나요, 저분? 처음에는 걸음걸이가 너무 느려가지고 표시가 나지 않았는데 슬로우 화면으로 보니까는 오른쪽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형사님은 팀을 2개로 쪼갭니다. 쩔뚝이는 남자를 본 적이 있는지 동네 탐문을 하는 동시에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잠복팀을 배치합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으려고 말이죠. 그렇지, 그렇지.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어. 범인이 혹시라도 현장에 다시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사진을 아마 찍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잠복하던 형사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사람에게 꽂힙니다. 가만히 앉아 바다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한 남자에게 말이죠. 한 남자가 물끄러미 앉아서 바다를 보고 있었다. 후배 형사들이 당시에 잠복을 하고 있었는데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한 남자가 신씨 사체가 발견되는 그 바다 앞에서 이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조금 장소가 의심스럽죠.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그러게. 근데 그 남자가 한참 동안 담배를 피고 일어서는데 걷기 시작하는데 다리를 절뚝거린 거예요. 야. 근데 그 CCTV에 절뚝이 있는 거 하나만으로도 바로 체포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일단 그 남자가 피운 담배꽁초를 수거를 했어요. 수거를 하고 바로 미행을 따라 붙였죠. 근데 그 순간에 마을에 탐문수사 나갔던 형사한테서 이 전화가 왔습니다. 쩔뚝거린 남자가 네. 그 마을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아, 두 사람인 거예요? 여기 마을에 절뚝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럼 용의자가 두 사람으로 지금 압축이 되는 건가요? 절뚝거리는 두 사람? 둘 중에 누가 범인인 거죠? 근데 참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 마을 쪽에 그 탐문 나갔던 팀하고 부두에서 그 미행하던 팀이랑 어느 집 앞에서 딱 마주치게 됩니다. 두 팀이 따로 쫓던 절뚝거리며 걷던 남자가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네요? 예. 그렇다면 그 남자는 누군가요?
절뚝거리며 항구에 나타난 이 남성을 지금부터 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 씨는 마을에서 아주 악명이 자자한 사람이었는데요.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물건을 훔치기도 해서 모두가 박 씨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그 남자랑 신 씨는 사이가 어떻다고 혹시 하던가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신 씨가 가끔 구멍가게 앞에 앉아서 술을 한 잔씩 하곤 했는데요. 그러다가 박 씨하고 마주치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꼭 자리에 이제 앉혀서 한두 잔씩 술을 나눠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신 씨가 이제 박 씨도 뭐 당신도 나처럼 어려운 처지인데 사는 게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박 씨를 감싸줬다고 했습니다. 아. 그 무렵 형사님이 국과수에 긴급히 요청했던 1차 부검 결과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형사님의 첫 판단이 적중했습니다. 신 씨의 직접 사인은 익사였는데요. 그 문제는 이 머리에서 발견된 이 찢어진 상처가 둔기에 의해서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둔기로 머리를 내려친 후에도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렇게 되면 결국 둔기로 인해서 머리를 공격당하고 의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서 살해한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직접 증거를 다 감췄으니까 지금 박 씨가 도망도 안 가고 범행 현장에 버젓이 나타난 게 아닐까요? 난 증거가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찾을 건데? 그렇죠. 이런 마음? 그 일단 집이라도 확인은 해보자 싶어서 바로 박 씨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버럭 성질을 내면서 이 박 씨가 나오더라고요. 아, 성질을 내요? 김이 뭐 아까 전에 그 막 행패 부리고 폭력적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인근에서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현재 탐문 중이라는 말을 하면서 혹시 마지막으로 신 씨를 언제 보셨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본 적이 있는지 언제 왔는지. 그럼 화를 내겠죠, 뭐. 평소 성격 같다면은.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왜 물어봐 그거를? 아닙니다. 정확하게 2월 16일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월 16일이요. 사건이 5월에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3달 전에 봤다는 얘기예요? 정말 뭐 3달 전에 봤다라고 한다면 지난 겨울에 봤어요. 이 정도가 그렇죠, 가장 그렇죠, 뭐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이런 그 진술이 되겠고 날짜를 정확하게 지목한 것은 뭔가 경찰이 이제 찾아왔을 때 내가 그 날짜에 봤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이런 답변이 되겠죠. 그 와중에 또 준비를 했어. 그래서 그 순간에 저도 박 씨가 범인이 확실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잠깐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안에 발을 들였죠. 그래서 집안에 혹시라도 뭐든 남아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집에 들어선 순간에 이 참 뭔가 이 싸해졌습니다. 박 씨가 이제 술만 마시면은 난장 피우고 살고 있다고 들어가지고 방바닥에 술병도 좀 굴러다니고 엉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집안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옷도 아주 칼같이 정리돼서 걸려 있고 양말도 일렬로 테이블 위에다 접어서 정리까지 해놨습니다. 라이터까지도 색깔별로 따로 구분해서 일렬로 줄을 세워놨더라고요. 어머. 그 정도로 깔끔하니까 여긴 증거가 없다. 증거가 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무슨 상황이 있었어도 다 치웠을 테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증거를 못 찾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많이 됐는데요. 그래서 사건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질문부터 두서없이 던졌습니다. 박 씨 방에 좀 특이하게도 노래방 기계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노래 좋아하시냐고 했더니 맞장구 치면서 최근에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노래방 기계를 한 대 장만했다면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노래방 기계 옆에 이렇게 보니까는 수첩이 하나 좀 오래된 게 있었어요. 이거 좀 봐도 되겠냐고 했더니
노래 번호랑 가사를 적어두는 거라면서 봐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펼쳐봤는데 정말 그 박 씨 말대로 노래 번호하고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네. 이 날짜하고 이 간략하게 적은 메모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일기장이다. 그런 느낌이 왔고 그래서 수첩을 이렇게 맨 뒷장으로 확 이렇게 넘겨봤습니다. 박 씨의 수첩에 있던 기록입니다. 아침 10시에서 밤 12시까지 막걸리 5통. 내 망치로 죽임. 신땡땡. 가로 사망. 숨을 쉬고 있는 채로 리어카에 실어 기름 탱크 선착장에 밀어넣음. 12시 10분쯤. 앞에 앉아 그 모습을 봄. 담배 한 갭이 피었음. 그럼 이걸 보자마자 바로 현장에서 바로 딱 체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을 절대 자극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근데 어떻게 차분하세요? 이게 어떻게 그래서 이 범행 현장이죠. 이 박 씨 집에서 뭔가를 찾아내려면은 이 박 씨를 이 집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 씨한테 이번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경찰서 가서 하나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 같이 좀 가실까요? 이렇게 정중하게 물어봤죠. 그러면 순순히 따라가겠다고 하던가요? 예, 아주 흔쾌하게 따라 나섰습니다. 노트에 좀 좋은 뭐 글도 많이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노트 좀 같이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것도 마음대로 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서까지 같이 갔다고 했잖아요. 순순히. 거기서 뭐라고 하던가요? 바로 일기장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자, 노트 보니까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니 그런 게 적혀 있었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몰래 적어둔 것 같다면서요. 자기 몰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헛소리거나 아니면 진짜 억울하거나. 살인하고 유기했다 이런 내용을 남의 노트에 어떻게 씁니까? 계속 본인은 나 모르는 일이요 이렇게 발뺌을 하는데 본인이 적은 게 아니라 했지요. 그럼 좋아요. 그럼 우리 필적 감정합시다. 그때부터는 본인이 이제 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이란 것은 말입니다. 이 법정에서 채택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박 씨 눈이 팍 떨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 비단 이 수첩이 아니더라도 당신이 범인이란 것이 밝혀지는 거는 시간 문제다. 당신은 100% 감옥에 가게 돼 있고 자 그런데 잘 알겠지만은 자, 자백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형량이 하늘과 땅 차이니까 생각 잘 해보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야, 그랬더니 이게 통했습니까? 그랬더니 박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이요? 예 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그런 얘기는 결국은 이제 지금부터는 잘 자백하겠다 이 얘기네요. 박 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던 망치를 안방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었고요. 집안에서는 루미놀 반응도 나왔습니다. 어머. 다 나네. 피해자 신 씨의 DNA까지 나옵니다. 다 났어. 근데 피해자를 왜 살해했냐는 형사님의 질문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얘기를 내뱉습니다. 왜 죽였어요? 본인을 자기 낙민이라고 지가 입을 실수하고 날 죽이라고 단을 내어서 고발했는지를 사실 확인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없죠. 자기가 절도죄로 교도소에 간 적이 있는데 경찰에 붙잡혔던 것이 이 신 씨가 경찰서에 몰래 고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앙심을 품고 자기는 한 번 앙심 품으면은 반드시 복수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상치도 못한 답이네요, 진짜. 보복범죄란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오늘 신 씨가 사실 다 인정했고 자기를 죽여달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무슨 말이야. 바다에 신 씨를 이렇게 내던졌을 때 신 씨가 이제 실신에 있다 깨어나서 허우적거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잘 가라 하면서 인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면 이제 박 씨의 주장에서는 누구한테 혹시 들었다고 말하던가요? 그해 초에 자기 지인한테 들었다고 했는데요. 그 이야기 듣고는 석 달 동안 이 신 씨하고 마주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 7일 아침에 자기 집 앞을 지나간 신 씨를 우연히 봤고 신 씨한테 막걸리를 대접하겠다고 집으로 유인해가지고는 술에 취한 신 씨한테 그 망치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신 씨가 사망하지 않으니까 이 신 씨를 2층 계단에서 굴려가지고 떨어뜨렸는데도 살아있더랍니다. 아유. 그 신 씨를 바다에 수장시켰다는 말을 했습니다. 신 씨하고 박 씨가 한 마을에 살고 있었다고. 근데 한 마을에 사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3달을 기다려요? 어디에 사는지 정도는 알고 있을 아, 거고. 본인이 알려고만 한다면 금방 알 수 있는 네. 거죠, 사실은. 근데 기다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돼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일단은 신 씨가 고발했다는 그 절도 사건이 대체 언제 일어났던 거예요? 그 사건은 1999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14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정말 놀랍고 황당한 건요. 박 씨가 신 씨를 알게 된 건 5년 전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에이씨. 14년 전 사건인데 5년 전에 알게 된 사람을 어떻게 고발을 하죠? 근데 정말 이거 황당한 얘기긴 한데요. 수사팀 입장에서는 실제 보복 범죄였다면 이게 굉장히 가중처벌 받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얼추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이 상황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했다는 지인은 또 누구며? 그래서 그 박 씨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하고 지금 연락처를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지인이라는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박 씨를 뭐 이름도 얼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사님이 박 씨한테 돌아가서 상황을 다시 물었더니 거짓말이 아니라 착각을 했었다며 펄쩍 뛰면서 이번엔 동명이인의 다른 지인이 얘기를 했다고 했답니다. 이건 또 아이, 무슨 상이야. 진짜 그만해라 좀. 지저분하게 하네. 이 진짜. 뭐야 이게? 왜 형사님도 힘들게 해? 지저분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 형사님도 갖고 노는 거죠? 이거 뭐예요 이게? 근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박 씨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 아니라면 이게 뭐예요? 뭐야? 일단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 치고는 네. 노트에 자기 범행을 일단 기록을 해놓았고요. 범행이 기록되어 있는 노트를 형사들한테 아주 쉽게 전달을 해주고 네. 있지도 않은 지인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야말로 정신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망상이 있어 보이는데 망상. 그 지인을 통해 알았다는 지인도 박 씨가 그냥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일 수 있어요. 아니 근데 망상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본인이 생각한 거니까. 근데 이름이나 연락처, 직업 이걸 어떻게 알고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박 씨가 우연히 주은 명함의 이름과 직장을 보고 실제 자신의 지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상의 인물, 가공의 인물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황당했던 부분이 있는데 피해자 동생분한테 이렇게 범인을 잡았다고 말씀드렸더니까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우리 누나한테 왜 그랬는지 네. 꼭 물어보고 싶다고. 진짜 저도 궁금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만나게 해드렸는데 박 씨 눈빛이 갑자기 또 이상해지더라고요. 동생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저 사람이 자기를 고발했는 사람이라고. 어쨌거나 이제 검거를 하셨고 재판에 넘겨졌잖아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박 씨는요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인정받아 15년형을 받았습니다.
때는 2008년 1월 17일 오후 1시 30분경에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인데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냥 피로 집안이 아주 난장판이거든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자는 누구였습니까? 지역 복지관의 도우미였습니다. 집주인인 할아버님은 홀로 사는 67세 어르신이었고요.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신고자인 도우미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왔는데 이날 예상치 못한 현장을 목격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자의 얘기로는 평소 할아버지가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는 분인데 그날따라 현관문이 조금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개방한 흔적이 없어서 면식범일 가능성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 안에 들어갔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범인이 아는 사이라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로 현장 상황이 끔찍했습니다. 거실이 온통 피투성이인데다 집 안에 있던 물건들이 마구 던져져 다 깨져 있는 게 범인과 몸싸움이 상당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원풍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었는데 목이 부러져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머. 무엇보다 거실 한가운데에 할아버지가 천장을 향해 반드시 누워 계셨는데 하의가 속에까지 모두 벗겨진 나체 상태인 겁니다. 얼굴 위에 밥상이 펼쳐져 있었고요. 그렇죠. 주방에서 할아버지의 피 묻은 바지와 속옷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범인이 범행을 끝낸 후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다 벗겨놓고 간 걸로 추정됐습니다. 근데 밥상은 맞춰지지가 않더라고요. 네. 범인이 일부러 피해자 얼굴 위에 펴놓고 간 건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공격을 피하다가 밥상 아래로 들어간 건지 현장만 보고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제 할아버지의 얼굴 위에 펼쳐져 있던 그 밥상을 조심스럽게 치운 형사님은 그 할아버지의 상흔을 보고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자창이 엄청 많았나 보네요. 잔인했나 보다. 잔인하고. 네. 흉기에 찔린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네? 칼자국이 없었단 얘기예요? 할아버지는 오로지 폭행으로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전신에 둔기로 맞은 멍자국이 보이는 데다가 특히 얼굴 쪽을 너무 심하게 공격당해서 치아가 2개나 부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맞아서 사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이가 부러질 정도로. 얼굴만 계속 가격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나중에 부검 결과를 받아보니 장기 파열에 갈비뼈까지 골절됐더라고요. 어머.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쇼크사로 확인됐고요. 범인은 무차별한 공격을 막아보려 하셨던 건지 손마디가 찢어질 정도의 방어원도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막 막으려다가 이 손 마디가 그냥 막 찢어진 거 아닙니까? 네. 끝까지 버티신 거지, 막으려다가. 네. 아, 끔찍하다. 뭘로 공격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해자 주변에 피 묻은 나무, 파편들이 발견된 걸로 봐서 목재로 된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폭행이 상당히 오래 지속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뭔가 깨지는 소리, 또 뭐 할아버지가 막기 위해서 비명을 질렀다거나 하면서 그 아파트 주민분들도 좀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 물건들이 깨지면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다고 했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시신이 발견되기 전날 오전 11시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신고를 안 했대요? 수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랫집에 사는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수상한 걸 듣거나 본 다른 사람들은 없었나요? 한 명 더 있었습니다. 피해자 바로 옆집에 사는 주민이었는데요. 전날 오후 1시쯤 외출을 하려고 나왔는데 할아버지 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할아버지가 계신 줄 알았다고 했고요. 30분 후쯤 다시 돌아왔을 때도 문이 열려있긴 했는데 이때는 아무 소리도 듣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그 아래층에 사는 어린 학생이 오전 11시쯤에 위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고 했고 남자의 목소리가 나갈 때 들렸다고 했잖아요. 오후 1시까지. 그러면 2시간가량은 머물렀다는 얘기일 수 집에 있겠네요. 있었다는 얘기죠. 예. 아니면 2시간 정도 있었다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렇게 있었을 그랬을 수도 있죠. 예. 그렇다면 범인이 그 시간 동안에 머물면서 범행의 흔적을 싹 지우고 나갔을까요?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범인이 피우고 간 걸로 보이는 담배꽁초와 가래침들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돼서 DNA를 채취했습니다. CCTV는 없었나요? 그 시간대 아파트를 드나든 수상한 사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입구에서 할아버지 집으로 이동하는 동선에는 CCTV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단지 내에 CCTV가 서너 대 정도 띄엄띄엄 있었고요. 저희가 범행 추정 시간대에 아파트 외부에 있는 도로 CCTV까지 모두 뒤졌는데 범인으로 추정할 만한 사람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그 상황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피해자의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급소만을 공격한 게 아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피해자가 공격을 받으면서 바로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오랜 동안 시간을 두고 그 범행 현장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가 끝까지 사망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겠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것도 참 잔인하다. 숨을 거둔 걸 끝까지 확인했다.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 사건에서 가장 지금 확인하고 분석이 되어야 될 부분은 지금 성적인 의미와 범죄가 연관성이 없는데도 하반신이 이렇게 벗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 모욕감 뭐 이런 것을 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결국은 이제 분노감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한 범행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피해자분께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좀 있었나요? 자녀분들과도 좋았고요.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치정살인이 아닌가 싶어 알아봤더니 피해자의 자녀들도 가족처럼 생각할 만큼 오래 만난 여성분이 한 명 계셨는데 그분 주변을 다 뒤져봤지만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사망한 피해자를 황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은 이 황 씨와의 아주 작은 연결고리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샅샅이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피해자와 잠깐이라도 통화한 사람들까지 모두를. 그러다가 이제 황 씨의 장례식장에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황 씨와 오래 만났다는 여성분이 그 몇 달 전 기억 하나를 이제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집에 이상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어요. 웬 남자랑 통화를 하는 것 같았는데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러냐. 경찰서로 갈 테니 거기서 보자 라면서 화를 버럭 내곤 전화를 끊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상한 사람이라고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평소에 누구한테든 그렇게 화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서너 달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작년 가을쯤 분명 주말이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수사에 도움이 될까요? 서너 달 전이면 좀 오래되긴 오래된 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경찰서에서 보자 이 얘기가 약간 뭔가 일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또 내용 중에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러냐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결국은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누군데 이러냐.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 후로 대여섯 번 정도 전화가 걸려왔는데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화가 계속 더 왔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아주 연관성이 없진 않았었나?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경찰서 얘기까지 나올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주변 사람들도 평소 황 씨가 누구와 언성을 높여 싸울 만한 성격이 아니라고 이상하긴 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용의선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모두 제외됐기 때문에 일단 확인이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건 남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통화 날짜도 정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찾아요? 그 제보자는 3, 4개월 전의 일이라고 했지만 형사님은 황 씨의 집 전화 통신 기록 1년치나 뽑습니다.
그중에 지난해 가을 같은 번호로 연이어서 5통 이상 걸려온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실제로 2007년 9월 셋째 주 일요일 시간은 오후 4시경에 번호 하나가 나옵니다. 전남 지역 번호인 061로 시작하는 번호였는데 광주에서 철화 20분 거리인 담양의 한 공중전화더라고요. 여기서 한 15분 동안 황 씨의 집에 무려 6통의 전화를 건 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를 확인한 형사님들은 어쩌면 전화를 건 사람이 이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력 용의자는 그냥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딱 짚히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황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신고 전날인 16일 오전 10시 40분경쯤 황 씨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는데요. 이것도 공중전화였습니다. 황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바로 인근에 있는 공중전화고요. 6.6이라서 이제 글로 온 거죠. 바로 인근에서. 그렇죠. 그러면 아까 보니까 처음 소리가 났던 게 오전 11시쯤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공중전화 발신 시간대가 10시 40분. 사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전화를 했다는 얘기네요. 아, 근데 집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범인만 피해자를 알고 있는 편면식 관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범행 직전에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전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자기 휴대폰을 쓰지 않고 일부러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고 범행을 약간 숨기려고. 그렇죠. 저희도 편면식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뭔가 분명 영역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방에 그 해당 공중전화로 달려가 봤는데 마침 공중전화 맞은편 우체국에 도로 CCTV가 한 대가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4개월 전이면 남아 있을까요? 이미 지워졌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우체국 담당 직원도 보통 2개월 정도 분량만 저장된다면서 큰 기대는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여기까지 온 거 한번 까보자 하고 봤는데 영상이 남아있는 겁니다. 야, 대박. 와, 있었어요? 극적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삭제되기 직전의 파일 중에 2007년 9월 셋째 주 일요일 영상이 남아있던 겁니다. 어떻게 있었지? 와, 그게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죠? 이게 동작 감지용 CCTV라 움직임이 있을 때만 녹화가 되는 거였는데요. 지난 4개월 사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죠. 진짜. 하늘이도 이게 이제 덮었으면서 지워지고 덮었으면서 지워지는 건데 그쵸.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진짜 극적이다. 그래서 그 전화를 건 사람이 확인이 됐나요? 근데 또 언제나 이 상황이라는 건 또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당시 CCTV를 한번 보시죠. 아니 남아 있었다고 했는데 왜? 그래도 우체국이니까 있었지 2008년도에. 엥? 아 이게 각도가 사실도 이렇게 좋지는 않네. 지나가는 오토바이 번호판도 안 보이는데요. 저걸로는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시대 때 이제 화질이 아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중전화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중전화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가게에서는. 그렇죠. 보이지가 않죠. 지금 나무에 가려져서 보이질 않는데 네. 맞은편 도로 왼쪽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아유, 건너편에. 아. 그래서 드나든 사람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저렇게 보면 나무 뒤인데 저건 안 보이는데. 가로수에도 많이 가려져 있기도 하고 네. 도로까지 보기가. 사람이 설령 나온다 해도 공중전에서 나온 건지 그냥 지나간 행인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현장을 보지 않고서야 공중전화 위치를 이걸로는 알 수가 없거든요. 형사님이 뭔가를 찾았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걸 보여줬다는 거는 대체 뭘 보신 거죠? 화면에 잡힌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화를 걸었던 사람으로 추정됐습니다. 에? 아 유일하게 보이는 이 사람이. 아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닌가요? 거기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잖아요. 처음 전화가 걸려왔던 오후 4시쯤에
저 오토바이가 반대편 도로에서 공중전화 방향으로 지나갔는데요. 아, 오토바이가 공중전화 앞에 멈춘 것 같더라고요. 어머.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멈춘 거를? 오토바이 뒷바퀴가 보이는 겁니다. 나무 옆에 그 뒷바퀴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저거요? 보이세요? 바퀴가? 저희는 아니 안 아닌 것 보이거든요? 같은데. 어머머, 저렇게. 어머머. 아 저기에 빨간 표시를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렇죠. 저건 모르겠던데. 그리고 사실은 저 앞에 예를 들어서 뭐 우연히 멈춘 걸 수도 있죠. 신호라든지. 그 신호라든지 뭐 차가 그런. 뭐 앞에 있을 수도 네, 있고. 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얼마 후 CCTV 화면 귀퉁이에 걸려있던 뒷바퀴가 사라지더니 유턴을 해서 돌아왔는지 저렇게 다시 보이더라고요. 아래 부분 화면을 보면 정확히 4시 15분으로 찍혀 있고요. 아. 어머. 아까 일요일 4시 앞에 얘기가 한 번 나왔어요. 어떤 날 15분에 걸쳐서 6번 전화를 했었다. 네. 일단 전화가 걸려온 시간대에 지나가는 행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유력하긴 했습니다. 만약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목격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운전자를 쫓아보기로 한 거죠. 아 근데 4개월 전 이 장면 하나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추적하기가 어려울 텐데. 일반 뭐 많이 쓰는 네, 기종 같긴 하거든요. 흔한 기종 같아요. 그 선생님들은 일단 이 사진을 들고 오토바이 대리점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 기종을 확인하고 광주와 담양 지역에 등록된 오토바이 명단을 쭉 확인해 봅니다. 무려 1000여 명이 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1000여 명이요? 네. 그래요. 너무 흔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흔한 기종 같더라고. 예, 예. 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요? 1000여 명이 넘는데. 네. 이제껏 수사했던 사람들과 겹치는 사람이 있는지부터 살폈고요. 또 전과 조회를 해서 전과 기록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한 남자가 걸려졌습니다. 오. 피해자랑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광주에 등록된 오토바이 소유주 중에 황 씨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사람이 있었는데요. 딱 한 번. 그것도 2초 동안 통화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통화 기록이 2초요? 2초. 그럼 받는 순간 거의 끊으면 그러니까. 2초 아니에요? 집에 누가 있구나. 그렇지. 그리고 딱 끄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그런데 어쨌거나 본인의 휴대전화로 황 씨한테 전화를 걸긴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님은 이 오토바이 주인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모두 뽑아봅니다. 황 씨한테 전화를 건 기록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머. 한두 번이 아니라고? 담양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었던 9월부터 이 오토바이 주인이 피해자인 황 씨에게 한 달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 때마다 연속으로 여러 통의 전화를 했고요. 연속이요? 결정적으로 가장 수상했던 건 신고 전날 황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 1월 16일에 이 오토바이 주인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라고 조회해봤더니 종일 꺼져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머. 아 이제 좀 의심스럽기 시작하네요. 의심이 가죠. 이거는 네. 100% 의심이 가죠. 꺼져 의심이 있었다는 갑니다. 거는. 네. 대체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부터 이 오토바이 주인을 오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 씨는요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응? 64세고요. 공직 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후에 아내와 농사를 짓고 사는 아주 평범한 남자입니다. 게다가 이제 황 씨와 오 씨에게는 접점이 전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건이 있기 한 달 전쯤 오 씨가 황 씨에게 3번 연속으로 전화를 건 적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때도 황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근데 그날 황 씨와 전화 연결에 실패한 오 씨가 곧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한참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겁니다. 아, 황 씨가 전화를 다 피한 상황에 그 이후 바로 누군가가 전화를 했다. 그게 누군가요? 광주에 사는 50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성분을 찾아가서
한 달 전에 혹시 오 씨랑 통화한 적이 있냐 했더니 이 여성분이 황당하게도 오 씨가 누군지조차 모르는 겁니다. 어머, 몰라요? 길게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오 씨 자체를 모른다는 건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모르는 사람하고 그렇게 길게 통화를 네.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표정이나 말투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억나는 게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하고 발길을 돌렸었죠. 아, 이거 참 통신 수사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이런 느낌이네요. 뭐야. 야, 이게 뭐지? 그런데 이제 김 형사님과 같이 탐문을 나갔던 형사님이 방금 만나고 돌아왔던 50대 여성분에게 다급히 전화를 합니다. 혹시 김정미 씨라는 분을 아세요? 새로운 이름이네요. 김정미 김정미? 씨도 왜 나오는 거죠? 김정미 씨가 누군데요? 오 씨의 아내였습니다. 오 씨 아내요? 아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용의자로 추적하고 있는 그 오토바이 탄 사내 오 씨의 아내? 네, 오 씨 아내와 그 여성분이 나이대가 비슷해서 혹시 오 씨의 아내를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본 건데요. 놀랍게도 그 여성분이 오 씨 아내의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 아, 와, 처음으로 지금 연결고리가 나왔어요. 네네네. 남편이 오 씨랑은 전혀 모르고 오 씨의 아내와는 아는 사이였던 거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여성한테 아까 말한 오 씨가 정미 씨의 남편이라고 했더니 그 여성분이 할 말 있다며 저희한테 빨리 와보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이제 사건의 실마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이제 풀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날 이제 오 씨 아내의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정미 남편이 갑자기 날 찾아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뭘 확인할 게 있다면서요. 친구 남편이니까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친구도 없이 혼자서 절 찾아오겠다고 하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안 오셨으면 좋겠다고 좋게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안 끊는 거예요. 결국엔 집까지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웬 남자 사진을 한 장 탁 내밀면서 거짓말 하지 말고 똑똑히 봐라. 자기 와이프랑 만나고 있는 남자 아니냐며 막 따지더라고요. 정미한테 무슨 남자가 있냐.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더니 이것들이 한 통 속으로 날 속인다. 라면서 싹 다 고소할 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후로 정미가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죠, 형사님? 이게 뭐야. 오 씨가 아내 외도를 약간 의심하고 있어요.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 사진의 주인공이 네, 그 사진 속 인물이 홍 씨였습니다. 오 씨 아내의 지인들 그 누구도 외도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인 황 씨와도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고요. 오 씨 아내와 피해자가 서로 주고받은 통화 기록조차도 없었습니다. 통화 한 번 안 한 사이라고요? 오 씨의 이러한 의심은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최근엔 아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아내랑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형사님은 이제 오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요. 그의 행방부터 이제 추적합니다. 오 씨는 광주를 떠나서 땅끝마을의 해남으로 아내와 함께 이미 이사를 간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땅끝마을. 그래서 어렵게 부부의 주소지를 찾아온 형사님은 집을 보자마자 두 눈으로 의심합니다. 왜요? 왜 뭘 보신 거예요? 주소지를 갔더니 허허 벌판의 간척지가 쭉 펼쳐져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왜 움막 한 채가 떨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사님들은 고심 끝에 오 씨 집에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치 저희들이 찾아올 걸 알았다는 듯이 놀라지도 않고 덤덤했습니다. 어머. 황 씨 얘기를 꺼내니까 바로 자신이 죽인 게 맞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더라고요. 딱 인정했어요? 오 씨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야 할 놈을 죽인 건데 뭐가 잘못됐어? 난 우리 가정을 파탄낸 사람을 응징한 것뿐이야. 아내가 외도를 했다라는 정말 명확한 뭐 증거라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증거라고는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황 씨의 명함 한 장뿐이었습니다. 명함이요? 참 기가 막혀. 명함이요? 명함 한 장? 야, 그러면은 세상 사람 다 죽어야 돼요. 왜냐면 명함은 서로 자기의 신분을 비즈니스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주고받죠. 주고받고. 예. 야, 말도 안 되죠, 이건.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명함이 어떻게 외도의 증거가 돼요? 전부터 아내가 밤에 누군가와 몰래 숨어서 통화를 하고 밤늦게 다녀서 바람을 핀다는 심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웬 남자의 명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 씨를 체포한 후에 오 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내분은 가슴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니 남편이 언젠가부터 명함 한 장을 갖고 와서는 알지도 못하는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계속 이렇게 불륜 관계로 몰아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모르는데 그 명함은 어쩌다 집에서 나온 거죠? 아내분이 친구들한테 이 상황을 얘기했더니 오래전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받았던 명함이었던 걸로 추정됐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너무 험하다. 아, 이게 뭐야. 너무 험한데? 그래서 남편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남편이 도무지 믿질 않더랍니다. 이렇게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였다고 했고요. 아내는 항상 해명하고 살기 바빴다며 우셨습니다. 아, 소위 이걸 부정망상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이 배우자가 부정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망상 속에 살아가는 이런 사람 부정망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소위 뭐 의처증, 의부증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지금 명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의 어떤 단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이런 편집증적 성격 장애가 굉장히 위험한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있는 자기는 떳떳한 행위를 했다라고 떳떳하니까. 믿고 있으니까. 그 망상 장애예요, 그냥 망상 장애. 그 질환이나 질병. 그래서 이걸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오 씨는 급기야 그 움막 있지 않습니까? 네. 아내를 가둬둡니다. 아유. 그렇게 또 아내를 계속 의심하고 추궁해 왔고요. 결국 참지 못한 아내가 도망치듯 자식의 집으로 몸을 피했는데 그래도 이게 화근이 된 거죠. 오 씨는 또 아내가 황 씨에게 한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수사 내내 저희가 아내와 황 씨는 외도를 한 적이 없다. 둘은 아무 사이가 아니다. 계속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오 씨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네. 아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오 씨 아내가 남편을 피해서 자식 집으로 간 날이 딱 범행 날인가요? 네, 집에서 나무로 된 지팡이를 하나 챙겨갔고요. 곧장 황 씨의 집으로 가서 말다툼을 벌이다 황 씨가 외도를 부인하자 의식이 잃을 때까지 무차별로 찍어 내려쳤다고 했습니다. 아휴. 그리고 아내랑 관계를 나눴다는 생각에 화가 나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우. 너무 억울한 죽음이다 이거. 너무 억울하고 막 내가 분통이 터져요 지금. 그럼 그 밥상은 그 오 씨가 황 씨를 보기 싫어서 밥상으로 덮어놓고 한 거예요, 설마? 그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공격을 피하다가 상 밑으로 들어가 숨은 거라고 했습니다. 야, 너무 황당하다 이거는 말이 안 돼. 너무 억울하다 진짜. 이거는 뭐, 이걸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저는 너무 네. 궁금해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심에서는 12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 2년이 또 감형이 되어서 최종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야, 이 돌아가신 분은 야, 이게 얼마나 황당할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유족과 합의했다는 점 등을 다 참작해서 감형이 됐다고 합니다. 때는 2018년 1월 21일
일요일 아침 10시경 서천의 한 지구대에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가봤는데요. 아니, 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마을 입구인데요. 누가 피를 잔뜩 흘린 것 같은데 그 옆에 저희 아버지 신발이 떨어져 있거든요.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빨리 좀 와주세요. 언제부터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됐던 거죠? 이틀 전인 19일 오후부터 통화가 안 됐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인 20일에 아버님이 평소 정말 아끼던 손녀 돌잔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님이 혼자 사셨는 모양이네요. 3일 만에 신고 전화가 온 거 보면. 네, 혼자 지내고 계셨습니다. 원래는 아내분도 같이 계셨는데 그 당시에는 자녀 집에서 지내고 계셨고요. 집에는 가보고 신고를 한 거겠죠? 네. 집에 갔었는데 외출하신 듯 평소랑 똑같았다고 했고요. 아버님 차가 보이질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전 내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찾아다니다가 마을 입구에서 아버지 운동화에 핏자국까지 발견하고 신고한 상황입니다. 그 마을 입구에 혈흔 양이 많았나요? 손바닥만한 한 군데가 피가 고여 있었고요. 방울이 길 따라 약 10m 정도 똑똑똑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서 피 묻은 물티슈가 여러 장 떨어져 있었고요. 마을 분들 얘기로는 정확하진 않지만 하루 이틀 전에 본 것 같다고 했었습니다. 누가 고라니를 차로 친 줄 알고 별로 신경 쓰진 않았다고 했고요. 근데 신발은 정확하게 어디에서 발견된 거예요? 피가 묻은 물티슈 떨어진 곳 바로 옆 수로에 운동화 한 짝이 떨어져 있었고요. 저희가 인근을 수색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한 10m 거리에서 마을 입구를 빠져나가는 큰 도로에 나머지 한 짝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의 운동화 한 짝이 발견되었던 그 수로에서 네. 이런 게 나옵니다. 야구방망이요? 이건 아이들 아동용.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네. 실제 발견된 야구방망이는 조금 더 작았습니다. 이제 58cm 정도 되는 길이의 그 아동용 나무 배트였는데요. 이게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님들은 현장에서 관련이 있을 만한 모든 증거물을 채취하는 동시에 지역 인근의 병원부터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병원.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 진짜 다쳐서 치료를 받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반대일 가능성도 있어서 접수자 이름까지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반대일 가능성이요? 접수자. 그러니까 환자와 접수자를 둘 다 확인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버님이 당시 50대 후반이었는데 평생 농사를 크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마을 분들 얘기로는 체격도 상당히 크고 힘도 세서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도 길 위에 그 피가 아버님의 피는 아닐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상당히 건장하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입원한 환자뿐만 아니라 접수자의 명단까지도 모두 확인을 했던 건데요. 아버님의 이름은 어디에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안 나왔구나. 이러면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을 입구가 1차 범행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길 위에 군데군데 떨어진 혈흔하고 부러진 야구방망이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둔기가 부러질 정도의 강한 공격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신발이 벗겨져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신발 주인은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누군가한테 폭행을 당한 걸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의 체격이 크고 힘도 세다고 했는데 이 어린이용 야구방망이로 제압을 당했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이웃들이 지금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아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술을 많이 마셨거나 2차 다른 충격이 있어서 제어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격을 당했다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밤이나 새벽에 거길 걸어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버님 차는 찾았나요? 마을 입구를 바로 볼 수 있는 CCTV는 없었고요. 그 마을로 가는 방향에 도로 CCTV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 토요일 새벽 1시경에 그 아버님 차가 마을 입구 방향으로 지나가는 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그 1시간 사이에 범행이 벌어진 거라면 마을로 들어올 때 그리고 나아갈 때 어쩌면 운전자가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선 이후에 차량이 어디로 움직였는지 우리 견수가 계속 추적하기로 하고 저는 아드님한테 CCTV에 찍힌 사진으로 차량 운전자가 아버님이 맞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거의 실루엣 정도만 찍힌 상황이어서 아드님도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실루엣 정도는 덩치나 체격이나 이런 거는 구별을 할 수 있는 정도였을까요? 네, 운전자가 남성으로 보이기는 했습니다. 아버님이면 다행인데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강력 사건으로 저희가 사건을 접수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누가 언제 왜 마을 입구에서 공격을 했을까? 형사님들은 실종자와 함께 사라진 차량을 수배해 두고 실종자의 통화 내역도 함께 요청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때 방 형사님이 CCTV를 보던 이 형사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실종자의 차량이 마을로 갔다 나온 그 시간대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차량을 모두 확인해보자. 어머. 같은 시간대 같은 방향. 왜 그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통화 내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뭐라도 찾아보자는 심정이었고요. 혹시 각자 차량으로 움직이는 일행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했던 건데요. 진짜 겹치는 차량이 딱 한 대가 나오는 겁니다. 야, 그걸 찾았구나. 회색 SUV였는데요. 이 차를 따라간 게 포착됐고요. 같이 갔다가 비슷한 시간에 같이 나왔다는 거죠? 1시간 있다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군산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나왔습니다. 나이대가 안 맞아서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날 자기 장모님에게 차를 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장모님이요? 그럼 사위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서 차를 빌렸다고 해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유도 얘기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실종자랑 비슷한 나이대에 군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옥주영이 바로 그 장모를 만나러 갔죠. 아하. 비슷한 나이대 여성분이라 사건이 묘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요? 만났는데 그 한눈에 봐도 굉장히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저희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 기색이었고요. 그날 새벽에 어딜 가신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랑 부부싸움하고 속이 좀 시끄럽더라. 그래서 혼자 바람을 좀 쐬고 싶어서 사유차를 빌려 서천에서 드라이브를 했던 거다. 이렇게 정말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 장모님이라는 분이 실종자와 아는 사이였을까요? 여성분은 실종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가다가 수상한 차량이나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게 있냐 이렇게 물었는데도 딱히 기억나는 건 없다고 했고요. 일단 폭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건 굉장한 우연이잖아요. 지금 그 새벽 시간에 1시간 동안 차가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동일한 동선을 뒤에 이 차가 계속해서 포착됐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 시간 차이가 1시간 차이나 나는데 동시에 포착됐다라는 게 그냥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신고한 아드님은 혹시 그 여성분을 모르던가요? 네,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분이다. 저희는 일단 원한을 가진 누군가의 소행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이랑 지인들한테 확인을 해봤는데요. 다들 하나같이 호인이라 원한 살 만한 사람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토요일 1시잖아요, 이 시간이. 새벽 1시. 무슨 약속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네.
알만한 사람은 없었나요? 신고한 아드님 말로는 아버님이 몇 년 전에 그 취미삼아 모임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친하게 지내던 지인분도 같은 모임에 들었다고 했고요. 근데 그분이 저희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어? 왜요? 실종자랑 그날 자정이 지나서까지 모임 사람들이랑 신나게 술을 마셨는데 그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거 아니냐며 겁을 내셨습니다. 저희를 보고 놀라고 겁먹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서천이랑 군산 사이에 있는 유원지에서 각자 만났다가 차 한 대로 군산에 넘어와서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도 대리기사를 불러서 다 같이 유원지로 갔고요. 근데 새벽에 유원지로 대리기사를 여러 명 부를 수가 없어서 이분들이 음주 상태로 각자 차를 몰고 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이요. 지금 신고 당일 상황입니다. 형사님들은 사방팔방 흩어져서 쉴 새 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는데요. 그날 저녁 8시 불안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쩌면 실종자의 차일지도 모를 차량 한 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근데 왜 어쩌면이라고 그래요? 차 번호가 확인이 안 됐나요? 차 번호판을 떼간 건가? 이상한지 모르겠네. 집에 걸어놓은 같은 차종의 차량이 한 대 발견됐는데 전소된 차량이라고 했습니다. 번호판은 녹아버린 것 같다고 했고요. 어디였습니까, 거기가? 주소가 정확하지가 않았습니다. 거기가 한창 땅을 메꾸고 있던 새만금 간척지였거든요. 그래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다 타서 뼈대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차를 처음 발견됐을 때 이미 불이 다 꺼진 상태였고요. 자연 진화될 때까지 탄 상황이라 차량에서도 아무것도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 아버지도 차 안에 안 계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 실종자의 차량은 맞았어요? 네, 보니까 번호판이 녹긴 녹았는데요. 녹음에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억지로 펴서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술에 걸어놨던 실종자의 차량이 맞았습니다. 맞았네. 이야. 근데 아무리 뭐 허벌판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모를 수가 있죠? 그렇죠. 안에 기름도 있고 폭발하면은 소리도 크게 났을 텐데. 네. 차량이 발견된 곳은 공사장 입구에서 차로 30분가량을 더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불빛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곳이기도 했고요. 공사 현장 인부들이 퇴근하고 나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모를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장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불을 저질렀겠네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공사장 입구에서 30분이나 들어가야 되는 장소이잖아요. 네. 그러면 나올 때도 차량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건 혼자서 이동을 했다기보다는 최소한 2명 이상이지 않았나. 그렇게 밤새 수사는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형사님들은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서 그 모인 사람들과 술을 마셨던 주전부터요. 차량이 주차돼 있었던 유원지까지 그 일대 CCTV를 모두 확보하는데요. 실종자의 뒤를 밟는 듯한 수상한 차량 한 대가 잡힙니다. 야, 실종자의 차를 계속 쫓았던 차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뒤를 밟는 듯한 장면은 어디서 포착가 찍은 것이죠? 그 유원지 주차장이었습니다. 모임 회원들이 타고 왔던 차량이 들어오고 난 뒤에 차량 한 대가 더 유원지로 들어왔는데요. 실종자 차가 떠나자 따라오던 차량도 같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차가 마을 입구 방향 도로에서 실종자 차량 뒤를 따라가던 회색 SUV였습니다. 어? 회색 SUV. 50대의 그 여성분이 운전하는. 단순히 마을 입구에서만 보인 게 아니네요. 유원지, 마을 입구? 이게 지금 3번이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마을 입구 쪽 도로에서도 회색 SUV가 포착된 거네요. 그것도 시작 전부터 겹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이 차가 어디서부터 따라붙었는지 역추적을 해봤는데 실종자가 모임 사람들이랑 술을 마셨다는 그 주점에서부터 포착이 되는 겁니다.
점에서부터 네 군데가 겹치는 거예요. 단순 드라이브는 아니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실종자 뒤를 계속 밟았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작고 약해 보이셨다는 그 여성분이 단독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보통 도로 CCTV에는 뒷좌석까지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유원지에서 실종자가 자신의 차로 갈아탈 때쯤 이 회색 SUV 차량의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뭔가 시커먼 게 흐물흐물 빠져나오는 겁니다. 어머! 그러더니 이제 가로등 쪽으로 움직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중년의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차에서 내려서 뭘 하던가요? 실종자 차가 유원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걸 쭉 지켜보다가 1분 후에 이 남성이 뒷좌석에 다시 타더니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실종자 차량이 빠져나간 그 방향으로요. 실종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다라고 했는데 그건 맞는 거예요? 실종자 통화 내역을 모두 뽑아봤는데 이 여성이랑 통화한 기록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면 그 남자분이랑 아는 사이인가요? 뒤에 탔던? 네. 그 여성분은 운전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누구죠, 그 남자가? 바로 밝혀집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여성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남편입니다. 아 근데 그 남편인 건 어떻게 아셨어요? 그 CCTV로만 밝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을로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까지는 이 여성이 전화를 한 기록이 없었는데 마을에서 나왔을 무렵부터 계속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 휴대전화의 명의를 확인해 봤더니 남편으로 나오는 겁니다. 실종자의 차량에 남편이 옮겨 타게 되면서 계속 따라가면서 서로 위치와 장소를 통화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죠. 확실한 건 마을을 빠져나간 후 부부가 차량을 불태운 장소에서 있었던 것이 기지국 위치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차량 방화, 증거물 훼손으로 일단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체포 당시의 상황은 어땠어요? 이웃에서 방문하는 척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머리가 젖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편은 어디냐고 했더니 샤워 중이라고 해서 빨리 나오라고 하고 아내 먼저 경찰서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차분하던가요? 저희는 놀라서 무슨 소리냐 모른다 이럴 줄 알았는데 표정 하나 변화 없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요? 자, 순순히 인정할게. 건들지 마라. 옷 좀 입고 오겠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럼 순순히 인정을 했나요? 아니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증거품을 찾고 있었거든요. 안방에 금고 하나가 있길래 비밀번호가 뭐냐고 했더니 그때도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금고 밑으로 손을 쑥 넣었는데 뭔가가 하나 잡히더라고요. 이 형사님의 손에 뭔가 딱 걸려들자 남편은 이제서야 입을 엽니다. 아, 왜 이제 왔어요? 아, 거기다 적어놨으니까 보세요, 이제. 네, 그거 봐요. 형사님 손에 딱 잡힌 게 뭐였어요? 그 오래된 수첩이었는데요. 그 남편이 쓰는 일기장이었습니다. 일기장.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참지 못할 것 같다. 이제는 끝내야 된다. 악마를 찾았으니 이제 내가 악마가 돼야겠다. 언제 쓴 일기예요, 이게? 1월 19일 저녁 6시경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때 실종자는 모인 사람들이랑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이었고요. 황당하게도 해독제를 안 줘서 내가 죽였다. 콩 씨한테 연락을 하면 알 거다. 내가 죽이지 않으면 그놈이 날 죽일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남자의 지인이었는데요. 공 씨는 실제 이 남자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망상. 뭐야, 뭔 망상.
혼자만의 망상이야. 아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시신부터 찾아야겠어서 어디에 묻었냐고 했더니 차를 불태웠던 새만금 어딘가에 묻었다고만 했습니다. 거기가 땅을 메꾸고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어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4번 갔을 때 삽이 푹 들어가는 곳이 있어서 파봤더니 피해자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야, 진짜 왜 그랬는지 제대로 얘기 안 했나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요. 소주잔에 담긴 얼음 때문입니다. 이게 뭐지?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부터 피해자를 최 씨, 범인을 박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최 씨와 박 씨는 같은 모임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최 씨가 박 씨의 소주잔에 뭘 넣은 것 같은데 그게 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박 씨가 너 이거 약 탄 거 아니야? 물어봤더니 최 씨가 야야 안 죽어 마셔. 야 그거 마시고 아프면 내가 치료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 얼음 소주를 마시고부터 밤에 잠이 안 오고 살이 빠지고 뭘 먹어도 밥맛이 없고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잘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의자에 앉은 채 잤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진료도 받아봤는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망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기괴한 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조현병에서의 망상은 기괴하게 나타납니다. 뭐 UFO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망상만 갖고 있는 경우는 그럴듯한 망상을 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술잔에 독을 탔다. 이거는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런 망상을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이제 나를 해치려고 한다라는 편집증에 계속 빠지게 되면 결국은 내가 안 죽으려면 상대방을 처단해야 돼. 이런 이제 심리가 동기화되어 가지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상상으로 아픈 거지. 아니 그러면 아내분도 범죄행위에 가담을 한 거잖아요. 설마 그럼 그 얘기를 다 믿고 남편의 살인을 도와준 건가요? 믿고 있었습니다. 아, 남편이 진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래서 살이 계속 빠지고 있는 걸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면서 남편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한 지는 얼마나 됐다고 합니까? 한 1년 정도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다 19일 저녁 그 모임 사람들을 길에서 우연히 목격하게 된 거고요. 그중에 한 분이 오랜만이라면 이제 합석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리에 가자마자 최 씨가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안 나냐는 말을 했답니다. 야, 냄새? 박 씨가 앉자마자. 근데 설마 그 말 때문에 뭐 살인을 결심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마 그 말 때문에? 맞습니다. 자신한테 냄새가 난다는 말로 들렸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아내에게 사위한테 차 빌려서 어느 식당 앞으로 와라. 그리고 차 번호를 불러주면서 지켜보고 있어라 하고 집에 가서 일기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를 계속 따라다니다가 마을 입구에서 차를 막아 세웠고요. 다가가서 대뜸 해독제를 내놓으라고 했더니 무슨 소리냐며 모르는 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까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독약을 먹인 게 맞다. 심지어 죽기 전에 인정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인정을 해요?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얘기야. 자기가 피해자를 막 때리니까 피해자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랍니다. 독약을 먹였으니까 사과한 거 아니겠느냐며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결국엔 길에서 폭행을 당하던 최 씨가 자신의 차 뒷좌석으로 몸을 피하자 반대쪽 문을 열어서 머리를 계속 공격했다고 했습니다. 부검 결과 상처 부위가 망치로 공격을 당한 걸로 추정됐는데요. 박 씨는 그 망치를 피해자 최 씨 차 트렁크에서 있던 걸로 꺼내서 때린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살인독을 준비한 건 아니다. 있는 걸로 한 거라서 뭐 이것은 우발적인 거다. 뭐 또 이런 주장을 하려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지금 공격이 계속 진행되는 중에 지금 피해자 차량의 트렁크를 뭐 열어서 범행 도구를 찾을 시간은 없었잖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날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 그 최 씨가 자기에게 모욕 줘서 살인을 갑자기 결심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저희가 수사하다 보니까 자기 사촌한테 손봐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자기한테 데려다 달라고 과거에 부탁을 여러 번 했었는데 범행 당일 그 사촌한테 전화를 한 게 확인됐습니다. 그놈이 지금 눈앞에 있다며 당장 오라고 했는데 그 사촌은 무슨 황당한 얘기를 하냐, 내가 거길 왜 가냐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했고요. 근데 왜 최 씨였을까요?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된 게 단순히 얼음 소주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주위에서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 모임에서 사교 댄스를 배웠거든요. 사망한 최 씨가 이 모임에 들어오기 전에 박 씨가 먼저 회원이었고요. 그래서 자주 호흡을 맞추던 여성 회원이 있었는데 최 씨가 모임에 들어오자마자 그 여성이 자신과 연습을 하지 않자 박 씨가 최 씨의 험담을 하고 어느 날 모임의 발길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앙심을 품었지 않았을까 모임하시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참. 그 파트너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된다 진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 박 씨는 22년형을 받았고요. 아내는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를 받은 직후에요. 남편이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뭐야 이거 또. 뭐야 또 무슨 전개야.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세상이 참. 에휴.